저는 결국에 이제 EEJ를 쓸 거라고 생각됩니다. EJ? 이낙연을 써서 이재명을 잡는다. 결국에 남는 거는 공천권이에요, 당대표. 아, 당대표는. 그러니까 공천권을 둘러싸고 아무래도 이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그런 경쟁, 권력 투쟁 이런 것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네,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있는 김용태 전 최고 발언자. 자, 박성민 전 최고. 아유, 어떻게 들으셨어요? 본인의 희망사항을 아주 너무 열심히 말씀하셔가지고. 예. 네. 자, 반론해 주세요. 이낙연 나도 전. 희망하는데. 아 여기 너무 희망자 두 분이 계셔가지고 예. 네, 갈라치기 전략은 사양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귀국하신 거 보고 아 이제 좀 과감 낙연이 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과감 낙연. 네, 그리고 이제 자유롭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단순히 당 안에서 뭔가 그동안 뭐 당대표실에서 간담회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전국 곳곳을 돌면서 북콘서트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토론회라든지 포럼을 열어서 또 그것을 통해서 활동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뭐 앞으로 방송 출연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대민 소통에 나서서 본인의 존재감을 그러니까 나 아직 살아있다라는 존재감을 강하게 부각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 주간 쟁점이 될 이슈 패널들의 직감으로 풀어보는 한판 직감 시간.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네, 그리고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네, 두 분 굉장히 오랜만인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저 오늘 밑에서 들어오는데도 오랜만이라고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회사에서도 오랜만이라고. 왜 안 불러갖고 자주 불러주세요. 자주 좀 불러주시죠. 예, 그러니까 매주 네. 나와주세요. 매일 나와주세요. 자, 일단은 저희가 첫 번째 주제 그 이낙연 전 대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난 주말에 귀국했습니다. 근데 수천 명 인파가 가서 또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저희가 첫 번째 이슈 얘기해 봅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저의 책임도 있다는 것 잘 압니다.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도록 여러분과 제가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어느 경우에도 국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자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 평상시 워낙 또 말씀을 신중하게 하셔서 이제 엄중낙연이다 했는데 좀 바뀌시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이제 구름 인파 모인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현장, 정치적 파급력 얼마나 커질 것인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인데요. 자, 일단 국민의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자, 김용태 전 최고. 저는 결국에 이제 EEJ를 쓸 거라고 생각됩니다. EJ? 이낙연을 써서 이재명을 잡는다. 어... 네, 그래서 EEJ입니다. EJ. EEJ가 아니고 예. 이낙연을 써서 이재명을 잡는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상황이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 가운데 친명과 비명, 반명 간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그 와중에 저는 그리고 또 여당과 야당 상황은 다르고요. 여당은 사실 대통령이 있는 정당이고 뭐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제 인사권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저희도 야당은 해봤지만 야당은 사실 없거든요, 뭐가. 결국에 남는 거는 공천권이에요, 당대표. 아, 당대표는. 그러니까 공천권을 둘러싸고 아무래도 이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그런 경쟁, 권력 투쟁 이런 것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낙연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에 방점을 두고 활동할 것이다. EJ 할 것이다. 예,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것이 이낙연 대표의 생각이 뭐 그렇지 않든 그렇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없을 수밖에 겁니다. 없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이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연장전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번 총선의 경선은 그래서 저는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경선 연장전이다 이렇게 또 생각됩니다. 네,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있는 김용태 전 최고 발언자. 자, 박성민 전 최고. 아유, 어떻게 들으셨어요? 본인의 희망사항을 아주 너무 열심히 말씀하셔가지고. 예. 네.
자, 반론해 주세요. 이낙연 나도 전- 희망하는데. 아 여기 너무 희망자 두 분이 계셔가지고 예. 네, 갈라치기 전략은 사양입니다. 네. 예. 일단 이낙연 대표님의 특성상 이게 뭔가 당을 분열시켜서 본인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듯한 전략은 절대로 구사하지 않을 뿐이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 그동안 이제 발언이 신중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직책의 책임감이나 무게를 가장 잘 아는 분이셨기 때문에 예. 굳이 누군가 특정 인물을 당 안에서 공격하거나 이런 언사는 자제해 오셨던 분이라는 점을 이제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고 예. 다만 이제 지금은 좀 자유인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 특별하게 당직을 맡거나 뭐 어떤 혁신위원장을 맡거나 이러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활동 반경이 지금 맡았던 어떤 직책보다 자유로운 상태인 거죠. 뭐 과거 총리를 했을 때나 당대표를 했을 때에는 본인이 갖고 있었던 이 활동 영역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그 자리에 맞는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엄중낙연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것이다. 근데 저는 이번에 귀국하신 거 보고 아 이제 좀 과감낙연이 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과감낙연. 네, 그리고 이제 자유롭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단순히 당 안에서 뭔가 그동안 뭐 당대표실에서 간담회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전국 곳곳을 돌면서 북콘서트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토론회라든지 포럼을 열어서 또 그것을 통해서 활동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예. 뭐 앞으로 방송 출연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대민 소통에 나서서 본인의 존재감을 그러니까 나 아직 살아있다라는 존재감을 강하게 부각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노컷 뉴스에서 이제 백담 기자, 하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측근들이랑 심야 회동했다. 그러니까 귀국한 다음에 바로 측근들을 만났다. 그리고 집 근처에 사무실을 계약했다라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 정보 있으세요? 거기 가셨어요 혹시? 아니요, 저 어제 부모님이랑 있었고요. 아, 네. 부모님이랑 갔어요. 오랜만에 예. 효도했고요. 예. 예. 아 근데 일단은 회동은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한국에 본격적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한번 잠깐 이제 장례식 때문에 들어오셨을 때에도 예. 나가시기 전에 한번 의원님들과 회동을 하시고 나가셨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당연히 귀국하시면 만나서 또 그동안 의원님들이 이제 여의도의 분위기라든지 본인들이 고민해왔던 부분들을 당연히 이 대표께 전달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예. 그런 점에서 약간의 뭐 전략본부처럼 회의를 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전략본부. 네. 이낙연 전 대표가 통화해 보셨어요? 예,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이십니까 그러면? 아니, 갑자기 몸값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게 죄송한데 신나? 제가 당에서는 죽는다. 이제. 아니 뭐 이재명 대표님과의 통화할 날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CBS 지금 갈라치기라고 하실 것 같은데. 제일 경쾌한 목소리로 지금. 물론 이재명 대표와 통화할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 네. 자, 아니, 김정일 PD. 아니 근데 사실 이낙연 대표가 어저께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런가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아. 대한민국이 이지경이 된 데는 저의 책임이 있다는 걸 잘 압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뽑힌 거 그거는 제가 이재명 대표에게 져서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되고 그래서 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저의 못다한 책임.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패배했던 게 제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나는 대선에 나갈 겁니다. 다음 대선에 나갈 것이고 그리고 당을 제가 장악하겠습니다. 라는 것들에 대한 당을 선언이라고. 장악하겠다. 이거 너무 많이 깊이 나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그래서 7, 8월에 분명히 이제 그 9월 달에 이제 임시국회 개원하기 전에 예, 당을 7, 장악하겠다. 8월에 이낙연계와 이재명계가 그 뜨거운 아마 올 여름보다 더 뜨겁게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의원들을 잡고 여론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 민주당의 어떤 그런 용재모투가 사실상 좀 굉장히 심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장유민 변호사가 네. 불안한 눈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반론해 주세요. 김종혁 위원님의 해석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 대선을 준비할 것이다. 그거 빼고는 다 틀렸다? 신데요. 아마 다음 대선에 본인이 주자로 설 수 있는 방향을 당연히 고민할 겁니다. 예. 지금 뭐 노컷뉴스에서 단독으로 보도했다는 사무실을 계약했다는 건
너무나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김종인 위원장, 전 위원장도 사무실 별도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 국회에 본인 사무실이 없으시잖아요. 네. 뭔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외부적인 집에서 다 안 하실 할 수 수 없는 없으니까. 거잖아요. 예. 과도한 해석은 지금 단계에선 경계해야 될 것 같고 다만 그렇다면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이 대선 가도로 순항하기 위한 길은 무엇일 것인가? 지금 당 내에 머무를 것인가, 당 밖으로 확장성을 가져갈 것인가. 엄근 낙연이란 게 칭찬일 수도 있지만 하나의 족쇄였던 거 아닙니까? 이낙연이란 정치인에게. 예. 그렇다면 본인의 투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너무 많은 좋은 환경이 조성돼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야당으로서.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평가일 수도 있겠지만 이낙연이라는 큰 정치인이 거기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말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지금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외교는 잘하지 않느냐? 제가 이낙연 전 대표가 쓴 책, 지금 뭐 대한민국 생존 전략이란 책으로 북콘서트를 하실 수도 있다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 책의 목차를 한번 봤습니다. 다 북한 관계와 관련해서 미중 패권 전략상에서 대한민국이 취해야 될 역할 그리고 지정학적인 어떤 고민에 예. 대해서 그리고 이 외교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그 실정을 매섭게 비판하고 결집을 끌어낸다면 저는 정치인 이낙연으로서 미래 길이 열릴 것이다. 만약에 당내 투쟁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어떤 대항마로서만 본인의 자리매김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 김영수 저는 전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 여기 네 분이 생각 예. 같은 거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께서 대선에 출마하겠다라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 같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대선에 출마하려면요. 당내 경선에서 이겨야 합니다. 당내 경선에서 이기려면요. 나와 생각이 같은 분들, 나와 정치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원내에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말씀하신 이 책임, 물론 거시적으로는 대선 출마에 대한 책임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미시적으로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공천에서 불이익을 얻게 하는 책임을 내가 하겠다라고 저는 읽혔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당내 투쟁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선을 나가야 되면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원내에 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당내 경선에서 이길 수 있는 이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될 거라고 생각되고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그런 투쟁 그게 이낙연 전 대표가 원하지 않든 원하시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지금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이제 말씀. 국민의힘 두 분은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투쟁을 본격 시작하시고 당내 투쟁의 본격화의 시작이다라고 해석하시는군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될 수밖에 상황이라는 없다. 거죠. 그게 이낙연 대표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사 상관없이. 박성민 전 최고. 틀린 것 같습니다. 땡. 땡. 네. 아니다. 일단 두 가지인데요. 예. 저는 대여 투쟁을 아주 강경하게 나설 것이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1차적인 것이지 뭐 들어오자마자 뭐 이재명 대표 체제를 공격을 한다거나 이재명 대표를 향한 직접적인 공격은 아마 상당 기간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반사체가 아니라 발광체가 되어야 본인의 역할과 영역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원칙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우리 정치도 그렇고 다 상대방 실패하는 거, 다 상대방 못하는 거에서 자꾸 이득을 보려고 하는데 그 얕은 수를 저는 이제 국민들이, 당원들이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이낙연 대표님께서도 그런 얕은 길을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전화 통화해본 결과. 네, 네? 아니, 자꾸 이렇게 중간에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그거 알았으면 거기 어젯밤에 가 있었겠죠. 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안부 전화였다는 점 말씀드리고 예. 그냥 발광체 그러니까 반사체로서 역할을 하려다 보면 결국엔 누군가를 향한 뭔가 혐오적인 정서나 뭐 반땡땡 체제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안티 체제로 이득을 봐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아요. 특히 이제 대선을 준비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확장성을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게 핵심이고 지금은 그동안 정치 1년간 사실은 쉬셨기 때문에 이제 예. 그릇이 많이 이제 좁아져 있는 상태란 말이죠. 이걸 넓히려면 결국에는 대여 투쟁을 통해서 당 안에 결속력부터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예. 당장 지금 뭔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거나 이재명 대표 체제의 불안성을 지적하고 나선다면 그 전선이 확 그어지면서 오히려 활동 반경이 좀 좁아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반사체 말고 발광체가 되는 길을 선택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하나 짚을 것은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할 때 그 지난해 출국회 때 했던 청록색 넥타이를 하셨어요. 청록색 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계 복귀하면서 창당한 그 새정치국민의 상징 색깔이기도 한데 의미가 있을까 지금 사진 나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 김정혁 비대위원이 저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해석은 저는 그 의미가 본인이 있습니까? DJ의 적자다라는 것도 상징 아니겠어요? DJ 예를 들면 적자다. 올브라이트 장관이 옛날에 국무장관이 브로치에 따라서 아하. 상징하는 바가 다 있잖아요. 예. 정치인으로서는 저것은 내가 DJ의 적자로서 민주당을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닌 DJ의 민주당 그리고 그 정통 민주당으로 다시 살려놓겠다라는 얘기인데 아까 박성민 최고관 얘기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낙연 후보가 바보가 아닌데 돌아오자마자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하겠습니까? 절대 안 그러죠. 예. 대여 투쟁을 세게 할 거예요. 아마 그 이재명과 이낙연 두 분이 대여 투쟁 경쟁을 할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 왜? 내가 더 윤석열을 더 때리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더 정통성 있어. 이걸 가지고서 양쪽에서 아마 경쟁하듯이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근데 이낙연 대표가 전 대표께서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것 자체 그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 자체의 목표가 아니고 이게 지금 이재명 이게 아니고 내가 더 정통성이 있는 거거든 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노림 전략적 포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7, 8월이 굉장히 뜨거울 것이다. 용재호 말씀드리는 투다. 겁니다. 네, 장 변호사님. 제가 이 넥타이색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뭐 기사도 그러고 이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이번에 청록색을 청록색 맸잖아요. 넥타이. 민주당 상징색이 뭐 파란색은 또 아니었고 예. 청록색은 그러니까. DJ가 정계 복귀하면서 창당한 새정치국민회의 상징색이기도 하고. 근데 이낙연 전 대표의 책이 출간됐는지 찾기 위해서 제가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 봤더니 이낙연 전 대표와 관련된 책 중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이낙연은 넥타이를 전날 밤에 고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낙연 전 대표의 보좌진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목차와 책 홍보를 또 그 해당 책 대표님이 내용 쓰신 중에 책은 아닙니다. 네. 그 보좌진이 쓴 책인데 107쪽에 보면 직접 고른다는 거예요. 어떤 공식 행사를 가기 전에. 그렇다면 최소한 본인이 정치적 함의는 녹여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래서 들었습니다. 예, 그 의도한 색깔이 분명하다. 네, 네. 100% 확실하다. 자,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한 말씀이 있는데 백지장도 맞들어야 할 어려운 시국이어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발언은 결국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명시적으로 좀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봐야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같은 하늘에 태양이 두 개인 것을 이재명 대표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예. 당연히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룸을 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전쟁이라는 것이 두 세력 간의 어떤 패권의 싸움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전면전으로 갑자기 이어질 거라고 생각되는데 예. 아니거든요. 보통 국지 도발이 이어지다가 전면전으로 가든가 예. 아니면 의회의 사건이 갑자기 촉발돼가지고 전면전 상황으로 가는 상황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낙연 전 대표도 바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쌓이고 이 점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하나의 선이 될 것이고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총선을 향한 투쟁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는 이낙연 전 대표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여당을 활용하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야당 대표께서 야당 대표로서의 역할 잘 못하고 계시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여당 대표와 만남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대통령하고 만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어쨌든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를 지내신 분이에요. 고문으로서 어떤 역할을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미국에 계시면서 그분의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이죠. 예. 이런 것을 여당의 의원들과 좀 만나시면서 교류를 하시면서 이런 것을 잘 좀 교감도 하시고 협치를 이런 것을 좀 일으키신다면 좀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보다는 이낙연 전 대표가 뭔가 야당 대표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심어 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움직임은 현 대표가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도 있을 예, 것 예. 같은데 자 어떻게 보세요? 자,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일단 두 분이 빨리 만나가지고 어떤 야당 지지자들에게 어떤 둘 사이에 문제가 없다 하다 통합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도 좀 필요할 수 있을까요? 두 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두루두루 주시는 말씀을 보면 저는 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자기 사람을 원내 진입하는 것도 정치인으로서는 당연히 좀 견제하려고 할 것 같아요. 어떤 권력투쟁의 일환으로 벌어질 수도 있겠고. 예. 그렇지만 이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워딩이 나왔을 때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워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의 덜도 말고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두 사람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좀 좋지 않은 정치권의 용어들 수박이다 뭐 낙지다 뭐 온다 이렇게 남발되는데 그것을 사실 통합해주고 선을 그어줄 수 있는 건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와 뭐 이낙연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두 분이 같이 만나는 그림을
어떤 국민들께 유권자분들께 보여드리는 것도 상당히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일 것이고 예. 저는 이낙연 대표가 굉장히 좋은 정치인이고 하지만 지금 당장 당대표의 대체제로서 하는 행보는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테니까요. 자, 박성민 전 최고. 근데 빨리 만나실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아니요 전혀. 제발 이런 이낙연 거 쇼츠로 안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일단 저는 만나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만나서 얼마든지 이제 당 운영을 해봤던 전직 대표와 당 운영을 하고 있는 현직 대표가 만나서 나눌 수 있는 고민과 고충이 분명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점에서 서로에게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집중하고 계신 것이 해양에 이제 방류될 것 같은 이 오염수 투쟁 같은 부분이라든지 사실상 야외에서 장애 집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본인의 리더십을 혁신위에 전격적으로 힘을 실어줌으로써 당내 반발 의견을 잠재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이제 막 귀국한 이낙연 대표를 만나서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인 입지에 본인이 뭔가 플러스를 하게 해주는 그런 걸 할까. 왜냐하면 지금 현직 대표가 사실 본인의 존재감을 계속 다져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예. 그런 점도 있고 이낙연 대표 역시도 문재인 대통령님을 조금 더 저는 빨리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대표가. 하고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본인이 그동안 못 만났던 지지자들, 호남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본인을 기다려왔던 사람들을 먼저 빨리 더 많이 만나지 않을까라는 추측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자,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시고 한판 직감 또 2부에서도 이어갑니다. 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한판 직감. 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가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한국의 희망 있는 신당 창당 선언을 했고 금태섭 전 의원도 8월에 이제 신당 창당을 완료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거기에 정의당은 노동, 녹색 제3세력과의 재창당을 또 선언한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요. 금태섭, 양향자, 정의당발 제3지대 세력 탄력 받을 것인가 이 부분을 짚어봅니다. 자, 김용태 전 최고. 그러니까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 타격받지 못한다.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현당한 친구한테 예. 세상의 반은 남자고 세상의 반은 여자야라고 말한다고 한들 예. 막연한 게 그 무슨 의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당 창당이 무당층이 많다고 해서 이 무당층들이 제3지대를 지지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다시 양당제로 어떤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3지대가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요. 이분들이 그러한 형태는 바라지 않겠지만 이분들은 뭐 인물이나 이분들이 내세우는 가치 이런 것을 국민들께서 알아주시길 원하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3지대가 성공하려면 양당제의 어떤 공천의 학살이라든지 그러니까 양당제에서 뭔가 잘못이 기인한 것이 있어야지만 제3지대가 제3정당이 성공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분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일 테지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상황으로서는 사실 쉽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당장 CBS 밖에 많은 분들 돌아다니시는데 예. 이분들 붙잡고 양향자 신당이라든지 금태섭 신당이라든지 물으면 이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거에 저희 대해서 회사 앞에 지나가시는 시민들을 붙잡고 인지하고 계시겠습니까? 갑자기 저희 회사를 어려운 매였어. 상황이죠. 자, 박성민 전 최고는 어떻게 들으십니까? 저도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가요? 이 신당이 성공을 하려면 예. 뭐 엄청난 비전을 보여주거나 또는 엄청난 인지도를 가진 그러니까 뭐 가히 대권 주자급 인물이 딱 중심을 잡고 서 있어야 깃발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새로운 지대가 형성이 되는구나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데 예. 사실 뭐 금태섭 전 의원이나 양향자 의원님 같은 두 분 다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인지도가 있지만 사실 일반 시민들에게 엄청나게 뭐 대선 주자 정도로 뭐 과거의 안철수 의원처럼 그렇게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신당 창당을 하겠다라는 이제 선언이 이뤄진 지는 좀 됐지만 예. 뭐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첫 번째 영입인재라고 할까요? 그 편의점 하시는 분 음. 이렇게 영입한 거를 제외하고는 아직 구체적으로 뭔가 신당 창당을 위한 준비된 움직임이 보여지지 않고 있다. 이런 실무적인 지적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약간 지금 김이 계속 빠지고 있다. 네, 콜라에서 김이 계속 빠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 두 분 다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라는 목적을 내거셨지만 결국에는 본인의 대선 캠프를 꾸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의 대선 캠프다. 네, 그러니까 대선 주자로서 뭔가 본인들을 자리매김하기 위한 그 중간에 디딤돌처럼 쓰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금태섭, 양양자 네. 의원 모두. 저는 대권의 꿈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국민의힘으로 갈 수도 없고 민주당 안에 계속 있을 수도 없으니 예. 결국엔 제3지대를 본인들이 직접 개척해서 내가 그 땅을 밟고 뭔가 해보겠다라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번 총선에서 이들의 신당 성적표가 어떻게 나올지를 봐야겠지만 뭐 사실 지금 좀 회의적으로 제시되는 시각 중에는 이렇게 신당 만들고 또 어디 당에 흡수돼서 거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일단 창당한 다음에 그 네. 기존 정당과 뭐 통합 그렇죠. 방식으로 네. 뭔가 또 힘을 얻으려고 할 것이다.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중간에 장애물들이 있는데 이걸 극복할 만한 묘수가 아직까지는 잘 보이지 않는다. 장윤 변호사. 일단 기대가 아마 하나도 안 되십니까?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당사자들은 이 깃발을 올리기 전에 이것 봐라 여야에 대해서 뭐 무슨 적대적 공생관계 막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예. 무당층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3지대를 펼쳐놓으면 이 유권자들 양당 체계에 상당히 실망한 분들을 흡수할 수 있겠지. 그러면 가져올 수 있는 동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물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예. 종전의 양당 체계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저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정치 스케줄을 봐도 좀 너무 뻔합니다. 뭐 정치 학교를 연다. 그리고 영입 인사를 뭐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어떤 맥락에서 종전의 정치권의 문법대로 가는구나.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럼 국민들이 단순히 제3지대 깃발을 걸었다라고 해가지고 총선 나아가 대선에서 표를 줄 것이냐? 저는 국민들이 그런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또 정의당 다른 뭐 녹색당, 노동당이랑 같이 연합체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정의당이랑 대비되는 진보당 있죠. 저도 예. 진보당의 어떤 정치 이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상당히 유권자들을 파고드는 데는 선전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예. 이를테면 플랜카드. 저는 국민의힘이 내로남국이라고 거는 거랑요. 이를테면 진보당이 복불성렬이라고 거는 건 좀 맥락이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명징하게 정치 예. 슬로건을 가져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노동 탄압 전 상당히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건폭이라고 하잖아요. 예. 조직폭력배의 건설 노동자들을 비유하고 있는데 정의당이 지금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가.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들어서 예. 제3지대와의 연합 물론 필요하겠지만 정의당 자체의 독자적인 노선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도 그냥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아쉽습니다. 그렇군요. 정의당도 금태섭 전 의원은 양양자 의원도 파괴력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고. 김정혁 비대위원 어떻게 보세요? 파괴력 없습니까? 그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제3지대라는 게 있다라는 뭐 전제하에서 출발을 하는데 예. 저는 기본적으로 가치와 지향점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추상적이잖아요. 과거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당을 만들 때 그때 이게 사람들이 저건 좀 새로운데라고 생각했던 게 야, 나는 경제에 있어서는 진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안보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거야.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다고 생각해.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은 분들이 그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는 한 달 반, 2달 전쯤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당을 그때 이미 만든다고 예고를 했었어요. 그렇죠. 6월 26일이라고 날짜까지 딱 찍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어떤 당을 만들 거냐 그러니까 지금과는 다른 시스템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오늘 어떤 당을 선보일까라고 해서 궁금했었는데 지금 두 당이 금태섭 의원이 됐든 양양자 의원이 됐든 전 의원이 됐든 그 이분들이 양당에 대한 실망한 사람들을 그 추상적인 그 가운데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노리고 간다. 그건 제가 보기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본인들의 뚜렷한 지향점과 목소리가 있어야 되고 그 지향점이 뭔지를 제시하지 못하면 더 이상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런데 이제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또 많이 도와줄 의사도 있고 실제로 도와주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신당 창당 과정에서 또 그분의 정치 감각이나
혹은 인지도나 어떤 또 정책, 아이디어 같은 게 결합됐을 경우에 국민들에게 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뭐 김종인 위원장이라든지 금태섭 의원, 양향재 의원 한 분 한 분을 놓고 보면 뭐 훌륭하신 분들이겠죠. 그런데 지금 패널 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정치 상황이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가지고 글쎄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뭐 대단한 비전을 내실진 잘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자, 박성민 전 최고 역시.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그 김종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에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이 예. 신당 새로 나오는 양양자 신당, 금태섭 신당의 지향점, 가치가 무엇인지 저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읽히는 공통된 흐름은 반민주라는 거죠. 반민주당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반윤석열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아까도 우리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뭐 일부에서도 했었지만 예. 누군가의 안티테제만으로 성공하기는 상당히 공간이 협소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확장성이나 대중성, 그러니까 이분들의 아마 전략은 이 지금 제3지대를 열망하는 무당층, 중도층을 잡겠다는 것인데 예. 이분들이 민주당 싫어, 국민의힘 싫어 해서 지금 무당층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 당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를 물어봤을 때 제대로 설명할 수 있냐. 나도 민주당 싫어한다. 나도 국민의힘 싫어한다. 그러니까 우리 당 와라. 이 싫어함이라는 감정만으로 누군가를 데려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유권자들도 분명한 정책적 비전이나 가치 노선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표를 주시기 어려울 거다. 오히려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이 어떻게 누가 더 정말 파격적으로 혁신을 하냐, 그걸 보고 오히려 무당층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면 이제 7월이고 하면 이제 내년 4월 총선까지 거의 이제 9개월여 남은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어떤 총선 룰 역할이나 선거제 개편 논의가 뭐 진행되는 것 같다가 결국엔 좌초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 국회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용태 전 최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총선 이 선거제라는 것이 네. 그러니까 의원들이 각자가 뛸 룰. 경기에 본인들이 규칙을 정하니 아무래도 쉽게 이렇게 진전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죠. 아마 이게 뭐 국회의장께서 그 토론회 제의하고 하셨을 때 그렇죠. 많은 국민들께서 별 관심이 없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결과적으로 이게 잘 되겠어? 이런 반응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예. 아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최근에 여당에서 이제 의원 정수 축소를 띄웠는데 이것 역시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여야가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김기현 대표가 이제 10% 축소, 그러니까 한 300석 중에 30자리 없애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국민의힘 의원님 동의하시는 사안인가요? 김종혁 비대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지도부에 있지도 않고 예. 원에 다른 위원장이기 때문에 갑자기 보시다고. 네, 잘 모르겠는데 예. 갑자기 그게- 거리를 확 이렇게. 지역구를 어떻게 나누기, 그걸 뭐 지역구를 줄이기는 정말 힘들 것 같고, 그렇죠. 그렇다면 뭐 비례대표에서 줄이겠다 뭐 이런 말씀일 수도 있는데, 예. 물론 이 논리의 근거는 있죠. 예를 들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3억 5천만 명인데 그 국회의원 숫자가 뭐 435명이 뭐 그렇지, 하원 의원 숫자 그렇잖아요. 상원. 우리는 뭐 5천만 명인데 300명이다. 그러니까 너무 많다. 우리 인구가 너무 많다. 그리고 솔직히 현장에서 다니다 보면 야, 이게 도대체 국회의원인지 시의원인지 도의원인지가 구별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그 지역 구민들의 요구가 뭐 국정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뭐 요거 해줘 하면서 시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이 맡아서 해야 될 부분들까지 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야, 이게 진짜로 우리가 너무 많은가 국회의원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국민들은 그 도대체 일도 안 하는 국회의원들 뭐하러 그렇게 많이 놔도 이런 정서가 상당히 존재하시잖아요. 그건 분명히 있긴 있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너무나 선거가 이제 불과 이제 10개월도 안 남은 그렇죠. 상황이고 여야의 대치가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무슨 타협을 해서 협조를 해서 뭔가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건 사실은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사실 올해 초에도 이 논의가 나왔을 때
불가능할 것이다 예상한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런 와중에 좀 희망을 한번 가져보자는 측도 있었는데 역시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장 변호사님도 공감하시는. 일단 국회의장실에서는 상당히 의지를 갖고 있었죠. 네, 지금도 그건 김진표 유효한 것 국회의장은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정치평론가 협회가 발족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도 토론회를 아하. 의장실이랑 같이 교류하면서 이 안건으로 이 의제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제3지대보다 오히려 선거구제 개편이 더 제3의 영역을 열어주는 데는 훨씬 유효한 방법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올와 나싱이기 때문에 상대를 악마화해야지만 본인들이 정치적 이득을 얻는 구도와 구조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선거구제로 인한. 그렇다면 이 부분을 그대로 방치하는 건 저는 국회의 책임 있는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이 여러 이 중대 선거구제를 고민해보고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도 이원 집정부제 등등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쏠려 있는 거 여야 모두 모든 대통령에게 또 이 부분이 좋지 않게 작용했던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장기적인 안건을 얘기해야지 김기현 대표를 꼭 집어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정치 혐오에 기반해가지고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책임 있는 정치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중대선거구를 하면은 분명히 이게 갈등 같은 것들이 지금처럼 첨예하지는 않겠죠. 예. 그런데 수도권 생각을 해보세요. 수도권은 대개 뭐 1000표 내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대신에 싹쓸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아마 민주당이 절대로 받을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중대선거구제 네, 개혁이나 서울과 경기 이 수도권에서 아주 작은 표 차이로 완전히 압승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받는다면 지금 갖고 있는 표의 절반은 의석의 한 그 40% 정도는 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걸 받겠습니까? 그래서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뭐 근본적으로 좀 선거제 개편이 있어야지 또 제3신당, 4신당, 5신당도 나올 수 있는 체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근본적인 구조개혁 없이는 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게 네 분의 또 공통적인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육 얘기인데요. 자, 수능. 자, 오늘 킬러 문항 예시 26개 오늘 교육부가 공개하기도 했고 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뭐 들으셨을 텐데, 자, 교육부의 공정 수능, 사교육비 경감 대책, 국민들의 공감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자, 일단 수능을 본 지 얼마 안 된 듯한 두 분. 자, 먼저 김용태 전 최고부터. 일단 뭐 킬러 문항을 내고 안 내고는 합의의 문제이고 예, 예. 사실 킬러 문항을 내지 않고 이제 학교에서 배운 내용으로 충분히 변별력을 줘서 수능을 하겠다라는 것에 있어서 뭐 저는 반대할 국민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 뭐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되고 예. 다만 교육부의 발표대로 저는 그것이 사교육 경감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의 혼선들이 저는 사교육을 더 부추길 수 있는 요인 될 수 있다고 준 킬러 생각해요. 문항을 잘 풀 수 있는 그런 사교육 학원이 더 그런 것뿐만이 준응할 수 아니라 있다라는 지금 말씀도 학생과 하시는데. 학부모는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불안하면 사실 돈을 줘서라도 내 아이가 그냥 어떻게 수능이 나온다는 겁니까? 하면 컨설팅을 보내는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더 어지러워졌으니까 불확실성이 지금 커진 뭐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 교육부의 발표가 저는 사교육 경감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다만 오늘 발표하신 그 내용에는 뭐 국민들께서 대체적으로 다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박성민 전 최고. 저는 급조됐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예. 일단 내용이 조금 모순적인 점이 참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EBS 교재와의 연계가 수능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예. 실제로 이게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수능에서 충분히 이제 본인이 준비된 대로 볼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의도로 EBS 연계가 이제 도입이 된 건데 예. 이번에 교육부에서 지적한 킬러 문항 중에 EBS 연계 지문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EBS 연계 지문도 킬러 문항이라고 하면 뭐 EBS 교재는 폐기해야 하는 건가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수험생들이 준비해왔던 수능 기조나 전략의 변화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혼란을 야기시켜 놓고 제대로 된 대안도 만들지 못하면서 킬러 문항, 그러니까 정말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의 모호성 자체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예. 도대체 킬러 문항이 무엇이며 그럼 준킬러와 킬러는 어떻게 변별을 할 것인지 그거는 만약에 학생들이 준킬러라고 내놨는데 킬러 문제 아니냐라고 지적하면 그건 또 킬러 문제가 되는 건지 또는 교육부에서 봤을 때 우리는 준킬러라고 냈는데 이게 준킬러의 역할을 넘어서 너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돼버리면 그때는 또 누구에게 책임을 지울 건지.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다 기준이 너무나 모호하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건드릴 거였으면 저는 수능 1년 전에는 최소한 제대로 된 방향은 공표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게 지금 5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정부가 정말 크게 실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사교육비 경감 대책 좋죠. 그런 거 반대할 국민이 어디겠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입시는 불안함과의 싸움이고 그렇죠. 지금 준킬러 설명회라든지 이런 게 학원에서 열리고 있고 학원을 안 보내다가도 어떤 문제가 나와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학원을 보내게 될 수도 있고 특강이 열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여름방학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오히려 뭐 실제 사교육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외고, 자사고 이런 부분들은 또 존치하겠다고 했던 이 정부의 모순적인 행태 그리고 발표한 내용 중에 킬러 문항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모호한 기준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진짜 총체적인 혼란을 정부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사실은 이 킬러 문항은 없애야 된다는 건 공감하는데 그 추진 과정 자체가 좀 어떤 성숙된 상황에서 추진돼야 너무 지금 성글게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죠, 그러면? 네, 모호하고 뭐 대안도 부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 뭐 대통령실에서 대체 국어 영역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예. 국어 영역은 사실 암기의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독서 지문 같은 경우는요. 예. 근데 이런 점에서 그나마 우리가 공교육 의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EBS 문항을 좀 더 연계해보자 했고 실제로 용모에서 EBS 문항 연계율을 높였음에도 6월 모의고사에서? 네, 6월 모의고사에서 죄송합니다. 근데 아직 등급 컷도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예. 6월 모의고사의 난이도에 대해서 갑자기 사과를 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저는 대통령 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예. 오히려 학생들은 좀 황당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킬러 문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뭐 전 교육평가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지문 같은 거 대부분이 EBS 교재에서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정작 그 지문에 대해서 덜 낯설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기자들은 EBS 한 번도 안 풀어봤으니까 처음 만나가지고 너무 어렵다 해갖고 또 기자들이 해갖고 또 오히려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프레임이 씌워진다. 오히려 학생들은 그렇게 반응 안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대단히 일리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저도 EBS랑 연계된다는 것만 들었지 그리고 문제가 되는 킬러 문항만 보고 야 이거 이렇게 어려워서 풀 수 있어라고 했지 예. 실제로 EBS 교재에 있는지는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근데 저는 교과 과정 안에서 내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찾아봤어요.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 같은 경우에 지금 뭐 BIS 비율 나와서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11개 종이 있더라고요. 그럼 내가 수험생이거나 수험생 부모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교과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11개 교과서 중에 내지 않겠어요? 그걸 싹 다 보려고 할 겁니다. 근데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걸 정리해주는 학원을 갈 거예요. 저라면 그럴 겁니다. 이 정부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전 잘 모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졸속이다. 이런 방편이 나오는 것 같고 사교육 근절 이런 방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교육 정책을 내더라도요. 예. 항상 꼼수 같은 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부조리도 근절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짚어주신 대로 본인이 수능 평가 출제위원이었는데 그걸 딱 자기의 어떤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100억, 200억을 번다는 이유로 초과 이익은 범죄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정말 보수 정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한테선 나올 수 없는 워딩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갈라치기를 해서 악마화해서 정말 범죄 집단으로 만들어서 얻는 이득이 뭡니까? 이게 정말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교육개혁의 전부인가? 이런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더 나은 거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혼란을 자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지. 아유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다. 이건 대통령을 오히려 더 곤란에 빠뜨리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 이제 방송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입시 관련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 교육 전문가라고 말하면서 빵 터졌다. 이거 아부도 어떻게 이런 아부를 할 수가 있냐 이런 또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은 김용태 전 최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다. 그거 이제 저도 어떤 언론을 보니까 여권 관계자라고 이제 나갔던 것 예. 같은데 저도 그분이 무슨 생각에서 그런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대통령에 더 해를 입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비아냥들이 계속 양상되고 있잖아요. 음. 뭐 인터넷 그런 커뮤니티에 보면은 무슨 뭐 수사하면 무슨 전문가고 뭐 수사하면 뭐 전문가고 그러니까 그러한 여권 관계자들이 맹목적인 충성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김정익 비대위원. 저는 뭐 아까 김용호 의원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예. 좀 씁쓸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작년 9월 달에 그 킬러 문항 없애는 그런 법을 만들려고 통과시키려고 했었다. 예. 근데 궁금한 건 그때 그걸 왜 안 통과시켰지? 그렇게 압도적이 다수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고 또 예. 하나는 그때 당시에 교육부 장관이 그걸 반대했었다. 근데 지금은 찬성하고 있다.
그럼 교육부 장관은 도대체 무슨 철학을 갖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사실은 애들 교육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그때 당시에 야당도 그렇고 교육부 장관도 그렇고 정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구나. 이런 면에서 좀 씁쓸했고요. 하지만 이번에 계속 얘기하는 게 혼란 얘기를 하잖아요. 혼란.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 혼란, 그 킬러 문항을 안 내면 혼란이 생기나요? 아까 얘기했지만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아주 극소수의 학생들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안 냈다고 그래서 학교 이번 수능 시험이 혼란이 생길 거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에 논리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준 킬러 문항이라는 것은 적어도 공교육 어렵긴 하지만 공교육 내에서의 문제를 어렵게 해서 푸는 거고 우리가 킬러 문항이라는 것은 아예 공교육을 벗어나서 대학 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문제들을 얘기하는 건데 예. 그 중에 하나가 EBS와 연계가 돼 있었다라는 걸 이유로 그 한 가지 사실만을 들어서 다른 모든 문제들의 문제점을 덮어버리려는 것은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교육 시장이 근절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언제 근절할 겁니까?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도대체 이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 고쳐야겠다. 1월 달부터 3월 달부터 얘기했는데 6월 모의고사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안 된다 이거는 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을 하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못한 거라든가 그 밑에서 참모들이나 당에서 그게 무슨 잘 보이려고 한 건지 뭔지 모르지만 그런 식의 얘기들을 그거를 근거로 해서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들을 다 훼손시키려는 거.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가지면서 계속 공격을 하는지 저는 알 수 없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학원 강사들, 일타 강사들 얘기만 계속 신문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는 좀 교사들 얘기도 좀 나와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한 30초 나왔는데요. 박선민 전 최고 추가 말씀하실까요? 지금 킬러 문항에 대해서 되게 단단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마치 배경 지식이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대학교 수준의 배경 지식이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학원에서 애들을 모아놓고 대학교 전공책을 가지고 가르치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이것을 풀 수 있는 로직을 가르치는 것이고 소위 말해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는 것인데 이게 마치 지식을 암기해서 하는 영역인 것처럼 굉장히 오인하고 있는 것은 수능 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선민 전 최고는 참고로 국문과를 졸업했습니다. 자, 한판집값 오늘 여기까지 하죠.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